프로파일러가 본, 심리 전문가들이 본 애매모호 인터뷰, 김광석 씨 부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짚어볼 오늘 뉴스팀 첫 번째 주제는 서해순 씨 특집입니다. 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겠다고 나섰던 이 서해순 씨가 어제 드디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 서해순 씨의 어제 말을 크게 네 가지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해순 씨의 말입니다. 날 뒷조사하고 있냐? 문제가 있다. 저희가 딸이든지 남편이라든지 저작권 얘기는 차후에 천천히 해보도록 하고 먼저 저 오른쪽에 앉아 계신 범죄심리 전문가 곽대균 교수님. 네. 어제 그 인터뷰 그리고 저희 채널의 카메라에 담겼던 서해순 씨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 일단 심리 전문가라서 어떤 느낌이 먼저 드셨는지요? 사실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입장을 정말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 설명하기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났는데도 사실 동문서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좀 답변이 우왕좌왕하고 횡설수설하면서 과연 왜 인터뷰에 응했는지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이야기로 이제 좀 일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 이제 좀 과도한 제스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을 지나치게 이제 끄덕인다든지 아니면 이 손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많이 쓰고 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우선 자기가 좀 억울하고 답답한 게 있는데 이걸 왜 못 알아주냐. 정말 본인도 황당하다. 이런 입장에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하고 뭔가를 이제 감추고 싶을 때 좀 오히려 행동은 오히려 더 이제 크게 나오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할 때 보면 상당히 분명히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이제 다른 제3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담담한 그런 표정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좀 연출된 건지 아니면 원래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스타일이 이런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한 번의 인터뷰에서 한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 가지고 완전히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뭔가를 좀 숨기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뭔가 이제 이끌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에 나오는 그런 좀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그런 어떤 표정이나 행동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웠다는 말씀이시고. 네. 예, 박 소장님 저희가 서해순 씨의 말 첫 번째로 짚어봤듯이 뒷조사하시느냐라면서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30분 인터뷰 중에서 서해준 씨의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포착한 그 순간은 그 순간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순간들은 뭔가 조금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좀 얘기하셨을 때, 교수님 얘기하셨을 때 좀 횡설수설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부분, 발끈하는 부분, 미국에서 이제 행적도 다 조사하시나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났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왜 화가 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예상치 못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내 뒤를 어떤 수사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왜 불편한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언론이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불편할 만한 일들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듯이 도대체 이렇게 확실한 어떤 논리를 가지지 않을 거면 왜 이 언론에 나왔을까라는 것이 가장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 이 인터뷰를 하시는 분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 뒷조사를 하시나요? 라고 얘기했을 정도에서 저는 또 한 번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언론이 당연히 이 정도 조사를 할 거를 생각을 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이 지금 이 언론에 나와서 전 국민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예. 두 분의 심리 전문가께서는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셨는데 김복준 교수님. 이게 사실 서해순 씨가 어제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시선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 의혹이 더 커졌어요. 서해순 씨 입장에서는요. 방송에 출연을 하고자 하면 확실한 어떤 반전의 증거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나와가지고 말로 아닙니다 하고 주장을 해도 이미 대중들은 기울어져 있어요. 대중들은 또 나름대로 그 의혹에 대한 증거도 있고요. 알려진 몇몇 가지에. 그런데 그거를 확실하게 서해순 씨가 어떤 증거를 딱 대면서 부인하지 못하는 이상은요. 사실 이 방송에 나와서 서해순 씨가 얻을 수 있었던 실익은 전혀 없었어요. 애초부터.
시작.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방송에 나올 때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명백한 어떤 그 증거 같은 것들, 이런 단서 같은 거를 공개하려고 방송에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끝날 때까지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은 서해수 씨한테 그 의심이 더 증폭되고 가중되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 논란의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인데, 그럼 여기 계신 전문가들은 조금 부자연스러웠던 인터뷰라고 입을 모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서해순 씨의 말말 먼저 딸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말만 이겁니다. 딸의 얘기를 하는데 10년 전에 장애우가 죽은 얘기다. 뭐 다소 조금 제3자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목소리는 저희 채널의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서해수 씨 목소리 한번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시죠. 개명 안 했어요. 예, 지금 그대로 서류에 다 있으니까 키가 139밖에 안 되고 애가 이렇게 좀 옆으로 가부키 신드롬이라 그러는데 이제 안 크는 거야 애가. 그러니까 이제 애가 심장 기능도 약해지고 이게 부정맥도 있고 그다음에 콩팥이 하나가 작동을 안 하는 그런 이제 유전자라 어차피 의사들이 얘는 좀 오래 이제 못 살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저는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선 변호사님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시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사실 일각에서는 딸의 사망을 얘기하는 엄마치고는 좀 덤덤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덤덤하다는 표현을 달리 얘기하면 모성애 부분에 대한 감정적인 호소가 전혀 없다. 사실은 너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에서 내 딸이 오래 못 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그냥 사실관계 그대로를 표현하는데, 사실 10년 전이 일이지만 내 딸이잖아요. 내 딸이 죽은 얘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서 하면은 감정적으로 격분할 수도 있고 슬픔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회한이 들 수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을 들 수도 있고 설령 그런 감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내 딸의 어떤 취약점, 내 딸이 이런 장애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신장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의사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덤덤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딸과에 대한 어떤 애착관계, 모성애의 깊이가 진정성이 느껴지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요. 예.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친엄마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표현할 필요는 있었다. 아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조금 드러낼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덤덤하게 얘기해서 오히려 우리가 안타깝게 본 사실입니다. 예. 모성애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말씀하셨는데, 딸의 죽음을 왜 알리지 않았냐는 아주 그 입체적인 질문, 계속 꼬리 질문에 저런 얘기를 했어요. 곽 교수님, 저 같이 보실게요. 이틀 뒤가 방학이었고, 김광석 씨 사망 이후에 식구들과 멀어졌고, 시댁서 딸 안부를 묻지 않았고, 놀라서 황당하고 겁이 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사실 뭐 저 설명을 들어도 전혀 많은 사람들은 아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울 겁니다. 일단 그 딸이 죽었다라 그런 거는 자기의 이제 분신이 이 세상에서 이제 사라졌다는 그런 건데요. 사실 부모로서는 자기 자식이 죽는 상황은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경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가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일 건데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을 자기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나 이웃들에게 이제 알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이틀 후가 방학이다. 그리고 사실 8개월 전에 자기 부친이 사망해가지고 그 친정 가족들과 좀 소원해졌었다. 그리고 시댁에서도 뭐 굳이 뭐 우리 딸 안부도 안 묻는데 내가 왜 이야기하냐. 친정이든 시댁이든. 예. 네. 시댁에서도 뭐 별 안부를 묻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그 아이의 진짜 삶과 죽음 이런 엄청난 대명자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핑계로는 굉장히 궁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좀 귀에 들어온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뭐 장애우는 키워보셨는지 모르겠다. 장애우의 엄마는 좀 다르다. 이런 취지의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자신의 딸을 좀 장애우라는 점을 부각시켰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우란 얘기는 마음 먹고 온 단어로 보였어요. 네, 장애우라는 단어, 맞는 단어기는 한데, 친엄마가 장애우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굉장히 좀
낯선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이 서혜순 씨 인터뷰 안에서 그래도 좀 납득하고 숨금이 가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장애우였던 딸의 죽음이 얼마나 아픈 건지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인 거죠.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그치 그 아픔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누가 물어보는 것도 싫을 수 있지라고 수긍이 되는 문제였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이 엄마가 그 장애우라서 우리 아이는 의사들이 일찍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 그럼 죽을 가능성이 있는 애가 죽은 건데 왜 그렇게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살짝 비치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오해의 여지가 충분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불편했고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장애우 부모님들과 집단 상담을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의 어떤 인생이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다 그렇겠지만 그 우리 아이를 세상에 장애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으면 장애라는 단어를 쓰는 건 너무 아픈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사망을 하면 마음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 장애우 아이가 있었어서 이런 표현이 사실은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시킬 수 있는 단어였음에는 맞지만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왜 친엄마가 이런 단어를 자꾸 쓰지?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 교수님 당장 사실 딸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앞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덤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아니 물론 뭐 그렇겠죠. 그 사실은 이제 아마 출석 요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석 요구해서 조만간 가서 이제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방송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좀 불편했겠죠.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제 서혜순 씨가 알아야 될 사항은 인터뷰하면서 이 인터뷰 언론에서 물어보는 내용하고 경찰에서 신문하는 방법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낱낱이 아마 김광석 씨 뭐 죽음까지는 뭐 당장은 타고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 서현장의 죽음에서부터 이어져 가지고 소송 진행 중에 그 사망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내용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제 깊숙이 아마 들어가게 될 텐데요.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 소장님이 얘기하신 게 맞는다고 생각되는 게요. 장애우 관련된 얘기는요. 예. 이거는 다분히 내가 장애아를 기르면서 엄청나게 힘든 그 세월을 보냈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거를 자꾸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인 걸로 보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우라는 얘기를 연속적으로 하는 거는 이분의 어떤 감정의 어떤 그 상태가 지극히 제3자적인 어떤 관찰자적 시각에서 자기 딸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딸에 대한 어떤 그 죽음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쯤이면 그 아팠던 상처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말도 못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덤덤하게 제3자적 어떤 관찰자적 시각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분의 감정 상태는 진짜 아까 우리 곽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 다 부자연스럽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 서혜순 씨 인터뷰를 아주 집중해서 지켜본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인데요. 저희 뉴스톱 제작진에게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어제 방송을 직접 봤는지 그 김광석 씨의 친형의 목소리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시죠. 보기는 봤는데 신경이라는 게 뭐 거짓말만 하는 사람 들어보여 투명 같은 얘기고 조금이라도 어떤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해줄 줄 알았더니 너무 황당하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으세요? 다죠 뭐 다. 딸이 죽어서 겁났다고 하던데 왜 겁이 났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그것도 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이 김광복 씨 친형과도 저도 잠깐 통화를 했어요. 이제 본인도 어제를 보면서 좀 많이 낙담 그리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본인이 할 말이 없다면서도 다 손 변호사님 다 거짓말이라고는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이례적인 겁니다. 신뢰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이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상호에 대해서 적개심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단 하나의 신뢰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경위로 이렇게 가족으로 연결된 인척들이 서로를 하나도 신뢰하지 못했을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서혜순 씨가 가족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할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객관화해서 보긴 해야 되지만 비이상적인 상황 많다. 가족관계도 사실은 상호간에 이렇게 서로 싫어하고 단 하나의 말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뭔가의 아픔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아픔의 근저리에는 소송이 있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족관계를 깨트리는 여러 가지 그 가족들을 보면요. 돈에 대한 강력한 욕심과 집착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평균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경제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혹시 그런 연유로 가족들끼리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고 그게 갈등이 악화됐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가족사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김 교수님 사실 김광석 씨 친형 김광복 씨가 그 서현영의 죽음을 아예 몰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기도 안성에 안치돼 있는 걸로 네.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예, 뭐 사망한 걸 지금 최근에 와서 알았으니 아이가 좀 안치되어 있는 그 납골당 형태죠. 아마 거기에 지금 안치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몰랐던 거겠죠.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이제 처음에는 그 임시로 그 납골당이 운영됐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임시로 운영돼 가지고 하다가 몇 년 있다가 이제 그 연회비를 주면서 이제 납골당 형태로 지금까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래도 연 1회 정도 어떤 관리비, 납골당 관련해서 관리비는 누군가가 뭐 서혜순 씨건 누군가가 가서 매년 1회씩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과거 저 동생의 이제 재수 씨에게 모든 인터뷰가 거짓말이라고 하고 딸의 조카의 죽음도 왜 숨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김광국 씨의 얘기였는데 지금 딸 얘기까지 해봤거든요. 세 번째 서혜순 씨의 말말말 저는 이 얘기가 많이 주목이 됐습니다. 남편 착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라는 얘기를 저희 채널의 취재진 앞에서 서혜순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생전에 김광석 씨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설명을 했는데요. 서혜순 씨의 말말말 한 번 더 들어보시죠. 그 당시 우울증이랑 약이랑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그런 뭐 병원을 갔는데 기분이 좋았다가 자기 음악에 빠지면 또 이렇게 막 디프레스 됐다가 뭐 사람들이 있을 때도 막 잘 웃고 또 하다가 꽤 음악 하시는 분인데 그 심성이 그분 성격이 막 좀 굉장히 업다운이 심하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결혼해서 알았어요. 결혼해서. 저는 굉장히 착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진짜 담담하게 얘기를 다 일단 합니다. 일단 뭐 표정은 그렇고요. 박 소장님. 남편이 착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기분에 조울이 좀 많이 심해서 그게 힘들었다. 어떻게 네. 음악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감정을 더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를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뒤에 반대말은 뭐 착하지 않다라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을 저는 처음 뵀는데 그 또 처음 보는 뵈니 하필이면 서혜순 씨라서 좀 낯섭니다. 뭐 그렇지만 뭐 의도가 나쁘지는 않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단어가 나왔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분이 지금 김광석 씨에 대한 어떤 사인에 관한 것도 굉장히 좀 오락가락 하시는 모습을 어제 보였잖아요. 술 먹고 장난친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제가 인터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지 않고 나는 들어가서 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정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해서 얘기하니까 그것이 당연히 논리가 될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소 기억이 나지 않고 복잡하더라도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누구랑이랑 의논을 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논리를 정리해서 나왔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다 아닌 걸로 지금 보이는 것이 누가 조력자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광석 씨의 죽음 같은 중요한 순간에도 말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지금 못하고 그건 그냥 팩트만 얘기하시면 되는 건데 자꾸만 이래다 저 나는 잤으니까 아니면 담배꽁초가 두 개인 걸 보니까 누가 왔었나? 뭐 이런 식까지 그 중요한 인터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악의가 있지는 않다고 치더라도 그 말이 지금 굉장히 조금 횡설수설하다. 횡설수설할 타이밍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혜순 씨의 심리를 지금 뭐 대범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서혜순 씨가 쓰고 있는 이 착하다라는 용어의 의미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착하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은 이 착하다는 의미를 갖다가 굉장히 그 성격이 안정되어 있다. 좀 일관된 이걸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걸 나쁘다 내지는 악하다고 보고. 평정심 이꼴 착하다 이렇게 보는 거다. 네, 그 안정된 예. 그런 어떤 성격.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무던하고 그냥 일관되게 안정적인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음악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막 들쑥날쑥하더라. 그래서 이게 착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착하다는 의미하고 좀 다르게 쓰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울증이기 때문에 자살 가능성이 있는 성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울증이기 때문에 감정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자살할 때는 감정적으로는 조울증이나 우울증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예. 아까 서연이에 대한 얘기도 비슷한 겁니다. 그 아이가 죽을 가능성이 이미 높은 아이였기 때문에 죽은 거지 그것이 나랑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은연중에 돌려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 저희가 뭐 앞서도 이제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지금 어쨌든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인데 정말 법적인 조력을 하나도 안 받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추측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종전에 여러 차례 소송이 진행이 된 바가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법률적인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인적 관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본인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보여요. 어떤 사실을 읽거나 해석하는 것도 본인 위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법률적으로 조언하고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조언도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 중심대로 사물을 해석하고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앞서 계속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애도감이 잘 안 보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애도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김광석 씨를 우리가 사랑하는 뮤지션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예도하면서 그 사람이 서로 본인 생각에는 착하지 않았다는 면이 있더라도 많은 사람이 애도하는 뮤지션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서예순 씨는 본인 주관과 본인이 직관대로 생각하는 그 기억에 대해서 의존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광석 씨 죽음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김광석이 지금 주장하시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인해서 그 당시 내가 힘들었다는 걸 대중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김광석의 죽음에 대해서 예도하는 크기보다 본인이 그 당시에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걸 대중한테 먼저 알리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시각과는 다른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력은 받는데 본인의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본인 스스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 하나 화면 한번 보시면 이 얘기, 그러니까 남편 죽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얘기가 많아서 저 얘기가 김복주 교수님 뭐냐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술 먹고 장난치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정신없어서 어렸을 때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오빠에 대한 기억은 저렇게 뭐 잠옷바람부터 해서 대단히 정확해요. 저거는 저희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제 저분이 하도 경황이 없었다는 얘기로 일관하다 보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경황이 없는 사람이 그 당시에 뛰어 올라온 오빠가 잠옷바람이었다는 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지만요. 사실은 경황이 없다 해가지고 다 기억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 나한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은 조각조각이라도 기억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잠옷바람에 올라온 걸 기억하는 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서교동에 있던 이제 그 김광석 씨가 사망했을 때 그 집 구조가 보니까요. 집에서 옆으로 해가지고 이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연결되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이 목을 맨 상황이었는데 최초에 이제 이 서혜순 씨가 이야기할 때는 손만 놓지 않았다며. 손만 놓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 장난치면서 마치 목에다 걸었다가 손을 놓치는 바람에 노는 바람에 사망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가 또 이제 결국은 또 자살로 갔다가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마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요. 예.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최초에 했던 진술에 주목할 겁니다. 예. 최초의 진술.
근데 뭐 말은 계속 이제 뭐 경황이 없다, 이제 모른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할 때 보면 이게 자기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아주 뭐 자기가 보기에 뭐 대세에 지장 없는 그런 거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보면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선택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이제 진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관을 한 것 같습니다. 선택적 진술, 본인 유리하게요. 서해순 씨의 말말만 마지막, 저 이 얘기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보시죠. 시댁이 12년 동안 로열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계속 저작권 문제로 이 시댁과 파열음이 났던 거에 대해서 어제 저런 얘기를 했어요. 서해순 씨의 직접 육성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신나라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쌍을 붙인 거죠. 이제 저희가 건물 짓고 돈이 로열티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뭐 광서 씨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근데 로열티 갑자기 아버님한테 줘버린 거예요.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세금은 막 4, 5천씩 밀려 있었고. 근데 아버님이 자꾸 사구제 때 얘기하자고 이렇게 미루시더라고요. 이런 자료들이 다 제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 손 변호사님 이제 돈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료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서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의 신뢰도 보이지 않는 건 결국은 돈 문제였던 거죠. 이 저작권을 둘러싼 김광석 씨가 남기고 간 말하자면 유산이죠. 유산을 가지고 그 시아버님이랑 지금 싸운 얘기를 굉장히 덤덤하게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나온 것처럼 얘기를 상세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시댁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를 나를 힘들게 했다. 심지어는 본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저 저작권이나 이런 유산은 내가 권리를 향유해야 되는데 왜 김광석 씨가 생전에 아버님한테 줬을까? 아버님한테 갑자기 가는 바람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서해순 씨에게는 정말 이 저작권 문제에 김광석 씨가 남긴 이 유산이 정말 중요해 보인다라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유산이 중요해 보인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쭉 그 서해순 씨의 관련 말, 그리고 이 김광복 씨와 관련된 증언, 이 얘기를 했는데, 서해순 씨와 김광석 씨 유저 측의 공방 앞으로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러가 본, 심리 전문가들이 본 애매모호 인터뷰, 김광석 씨 부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짚어볼 오늘 뉴스팀 첫 번째 주제는 서해순 씨 특집입니다. 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겠다고 나섰던 이 서해순 씨가 어제 드디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 서해순 씨의 어제 말을 크게 네 가지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해순 씨의 말입니다. 날 뒷조사하고 있냐? 문제가 있다. 저희가 뭐 딸이든지 남편이라든지 뭐 저작권 얘기는 뭐 차후에 천천히 해보도록 하고 먼저 저 오른쪽에 앉아 계신 범죄심리 전문가 곽대균 교수님. 네. 어제 그 인터뷰 그리고 저희 채널의 카메라에 담겼던 서해순 씨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 일단 심리 전문가라서 어떤 느낌이 먼저 드셨는지요? 사실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입장을 정말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 설명하기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났는데도 사실 뭐 동문서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좀 답변이 우왕좌왕하고 횡설수설하면서 과연 왜 인터뷰에 응했는지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이야기로 이제 좀 일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이제 좀 과도한 제스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을 지나치게 이제 끄덕인다든지 아니면 이 손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많이 쓰고 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우선 자기가 좀 억울하고 답답한 게 있는데 이걸 왜 못 알아주냐. 정말 본인도 황당하다. 이런 입장에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하고 뭔가를 이제 감추고 싶을 때 좀 오히려 행동은 오히려 더 이제 크게 나오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할 때 보면 상당히 분명히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이제 다른 밖에 안 되고 애가 이렇게 좀 옆으로 가부키 신드롬이라 그러는데 이제 안 크는 거야 애가. 그러니까 이제 애가 심장 기능도 약해지고 이게 부정맥도 있고 그다음에 콩팥이 하나가 작동을 안 하는 그런 이제 유전자라 어차피 의사들이 얘는 좀 오래 이제 못 살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저는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선 변호사님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시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사실 일각에서는 딸의 사망을 얘기하는 엄마치고는 좀 덤덤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덤덤하다는 표현을 달리 얘기하면 모성애 부분에 대한 감정적인 호소가 전혀 없다. 사실은 너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에서 내 딸이 오래 못 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그냥 사실관계 그대로를 표현하는데 사실 10년 전이 일이지만 내 딸이잖아요. 내 딸이 죽은 얘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서 하면은 감정적으로 격분할 수도 있고 슬픔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회한이 들 수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을 들 수도 있고 설령 그런 감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내 딸의 어떤 취약점, 내 딸이 이런 장애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신장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의사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덤덤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딸과에 대한 어떤 애착관계, 모성애의 깊이가 진정성이 느껴지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요. 예.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친엄마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표현할 필요는 있었다. 아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조금 드러낼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덤덤하게 얘기해서 오히려 우리가 안타깝게 본 사실입니다. 예. 모성애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말씀하셨는데 딸의 죽음을 왜 알리지 않았냐는 아주 그 입체적인 질문, 계속 꼬리 질문에 저런 얘기를 했어요. 곽 교수님, 저 같이 보실게요. 이틀 뒤가 방학이었고 저 김광석 씨 사망 이후에 식구들과 멀어졌고 시댁서 딸 안부를 묻지 않았고 놀라서 황당하고 겁이 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사실 뭐 저 설명을 들어도 전혀 많은 사람들은 아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울 겁니다. 일단 그 딸이 죽었다라 그런 거는 자기의 이제 분신이 이 세상에서 이제 사라졌다는 그런 건데요. 사실 부모로서는 자기 자식이 죽는 사망은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경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가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일 건데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을 자기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나 이웃들에게 이제 알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이틀 후가 방학이다. 그리고 사실 8개월 전에 자기 부친이 사망해가지고 그 친정 가족들과 좀 소원하셨었다. 그리고 시댁에서도 뭐 굳이 뭐 우리 딸 안부도 안 묻는데 내가 왜 이야기하냐. 친정이든 시댁이든. 예. 네. 시댁에서도 뭐 별 안부를 묻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그 아이의 진짜 삶과 죽음 이런 엄청난 대명자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핑계로는 굉장히 궁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좀 귀에 들어온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뭐 장애우는 키워보셨는지 모르겠다. 장애우의 엄마는 좀 다르다. 이런 취지의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자신의 딸을 좀 장애우라는 점을 부각시켰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우란 얘기는 마음 먹고 온 단어로 보였어요. 네, 장애우라는 단어, 맞는 단어기는 한데, 친엄마가 장애우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굉장히 좀 낯선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이 서혜순 씨 인터뷰 안에서 그래도 좀 납득하고 숨금이 가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장애우였던 딸의 죽음이 얼마나 아픈 건지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인 거죠.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그 아픔에 나와서 전 국민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예. 두 분의 심리 전문가께서는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셨는데 김복준 교수. 예. 이게 사실 서혜순 씨가 어제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시선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 의혹이 더 커졌어요. 서혜순 씨 입장에서는요, 방송에 출연을 하고자 하면 확실한 어떤 반전의 증거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나와가지고 말로 아닙니다 하고 주장을 해도 이미 대중들은 기울어져 있어요. 대중들은 또 나름대로 그 의혹에 대한 증거도 있고요. 알려진 몇몇 가지에. 그런데 그거를 확실하게 서혜순 씨가 어떤 증거를 딱 대면서 부인하지 못하는 이상은요. 사실 이 방송에 나와서 서혜순 씨가 얻을 수 있었던 실익은 전혀 없었어요. 애초부터. 시작.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방송에 나올 때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명백한 어떤 그 증거 같은 것들, 이런 단서 같은 거를 공개하려고 방송에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끝날 때까지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은 서해수 씨한테 그 의심이 더 증폭되고 가중되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 논란의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인데, 그럼 여기 계신 전문가들은 조금 부자연스러웠던 인터뷰라고 입을 모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서해순 씨의 말말 먼저 딸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말만 이겁니다. 딸의 얘기를 하는데 10년 전에 장애우가 죽은 얘기다. 뭐 다소 조금 제3자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목소리는 저희 채널의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서해순 씨 목소리 한번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시죠. 개명 안 했어요. 예, 지금 그대로 서류에 다 있으니까 키가 139. 삼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담담한 그런 표정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좀 연출된 건지 아니면 원래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스타일이 이런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한 번의 그 뭐 인터뷰에서 한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 가지고 완전히 다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뭔가를 좀 숨기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뭔가 이제 이끌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에 나오는 그런 좀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그런 어떤 표정이나 행동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웠다는 말씀이시고. 네. 예, 박 소장님, 저희가 서해순 씨의 말말말 첫 번째로 짚어봤듯이 뒷조사하시느냐라면서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30분 인터뷰 중에서 서해준 씨의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포착한 그 순간은 그 순간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순간들은 뭔가 조금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좀 얘기하셨을 때, 교수님 얘기하셨을 때 좀 횡설수설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부분, 발끈하는 부분, 미국에서 이제 행적도 뭐 다 조사하시나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났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왜 화가 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예상치 못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내 뒤를 어떤 수사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왜 불편한지는 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언론이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불편할 만한 일들이 있나라는 생각을 뭐 하기에 충분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듯이 도대체 이렇게 확실한 어떤 논리를 가지지 않을 거면 왜 이 언론에 나왔을까라는 것이 가장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 이 인터뷰를 하시는 분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 뒷조사를 하시나요? 라고 얘기했을 정도에서 저는 또 한 번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언론이 당연히 이 정도 조사를 할 거를 생각을 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이 지금 이 언론에